자, 3학년 예술계 학생 여러분 안녕하세요. 독서 세 번째 강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지난번에 여러분께서 이제 과제를 성실히 이제 수행을 했는데 과제를 제출한 반도 있고 그렇지 않은 반도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제출한 반 학생들은 굉장히 열심히 잘했고요. 그렇지 않은 학생들은 과제를 탑재를 해서 여러분이 성실히 수강했다라는 어떤 부분을 선생님이 잘 알고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은 세 번째 강의 주제 통합적 독서를 이어서 선생님이 설명을 하도록 할게요. 자, 두 번째 주제 통합적 독서의 장점이 나와 있는 25쪽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같이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우리가 주제 통합적 독서를 지난 시간에 선생님이 설명할 때 하나의 주제를 향해 있는 거는 같다고 했죠. 자, 하나의 주제를 향해 있는 것은 같다고 했는데 장르가 다르거나 아니면 양식이나 형식 또는 구조가 다르거나 아니면 관점이 다르거나 자, 이런 어떤 다양한 종류의 글들이 있을 수 있다고 했어요. 그래서 그런 하나의 주제를 향해 있지만 이런 여러 요소들이 다른 글들을 여러분이 읽어 나가는 것을 주제 통합적 독서라고 했습니다. 자, 그러면 그렇게 주제 통합적 독서를 했을 때 어떤 장점이 있을까에 대해서 오늘 우리 같이 한번 살펴볼 겁니다. 자, 주제 통합적 독서는 일상생활에서 흔히 볼 수 있다. 학생들은 공부할 때 교과서만 읽는 것이 아니라 사전, 참고서, 연계도서, 인터넷 자료 등을 함께 읽으면서 교과 내용을 이해하고 학습한다. 사람들은 인터넷에서 정보를 검색할 때 하이퍼링크로 연결된 여러 글을 읽어 다양한 정보를 얻고 이를 새롭게 조직하여 활용한다. 이러한 주제통합적 독서의 장점은 다음과 같다라고 해서 주제통합적 독서의 장점을 언급을 해주고 있어요. 자, 어떤 장점이 있는지 같이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1번. 자, 첫 번째 장점을 이야기합니다. 다양한 관점이나 서로 상반된 관점의 글을 함께 읽음으로써 편견에 빠지지 않고 자, 올바른 가치관을 형성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의 관점이 아니라 다른 쪽의 관점도 한번 내가 살펴볼 수 있고 또는 하나의 주제에 대해서 찬성하는 견해나 또는 반대하는 견해를 우리가 두루 관찰하고 또 읽어나감으로써 한쪽에 치우치지 않는 사고관을 키워나갈 수도 있다는 거죠. 자, 두 번째 장점은 뭐가 있을까요? 자, 두 번째 장점을 보니까 자, 어떤 내용이 언급이 되어 있나요? 다양한 관점을 종합하여 이해하는 과정에서 새롭고 창조적인 생각을 할 수 있다라는 거죠. 이거는 우리가 배웠던 창의적 사고력과 밀접한 연관성을 띠고 있어요. 그래서 다양한 종합적인 관점을 이해하는 과정에서 창의력도 키울 수 있고 창조적인 생각도 할 수 있다. 자, 세 번째 장점을 보도록 할게요. 자, 세 번째 장점을 보니까 뭐라고 언급이 되어 있나요? 다양한 분야의 글을 읽음으로써 생각의 폭을 넓힐 수 있다라고 해서 사고의 폭도 그만큼 넓어진다는 거죠. 그래서 편협한 사고관이 아니라 다양한 관점 또는 다양한 사고 또는 다양한 장르의 책을 읽어나감으로써 생각의 폭과 깊이가 넓어진다는 거예요. 자, 네 번째 장점에는 뭐가 있을까요? 자, 네 번째 장점을 보니까 네 번째 장점은 정보기술과 매체의 발달에 따라 점점 더 많은 매체 자료가 제공되는 독서 환경에 잘 대처해 나갈 수 있다. 자, 점점 더 많은 매체 자료가 적은 독서 환경에 잘 적응한다, 대처해 나간다 라는 건 뭐냐면 요새 여러분 그 웹서핑이나 또는 인터넷 자료들을 검색하다 보면 우리가 찾고자 하는 자료가 너무 많아요. 우리가 찾고자 하는 자료가 굉장히 많아서 그 중에서 여러분이 어떤 정보를 취사 선택할지 또는 자, 어떤 정보가 양질의 정보인지 또는 어떤 정보가 내가 진정으로 얻고자 하는 정보인지를 여러분이 선택할 수 있어야 돼요. 자, 그런 선택의 기로에 섰을 때 도움이 되는 게 바로 주제 통합적 독서를 통해서 자, 길러진 능력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많은 자료가 있는데 그 많은 자료를 여러분이 선별해낼 수 있는 능력, 그 능력이 주제 통합적 독서를 통해서 길러질 수 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주제 통합적 동서의 장점 세 번째에서 생각의 폭을 넓힐 수 있다라는 장점이 있었죠. 생각과 사고의 폭이 넓어지다 보면 어떤 정보가 좋은 정보인지 또는 그렇지 않은 정보인지에 대한 선택적 능력이 키워진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교과서에서 언급한 주제 통합적 독서의 네 가지 장점 여러분이 꼭 정리해 두도록 하고요. 자, 세 번째로 넘어가서 주제 통합적 독서의 방법이 나와 있어요. 자, 그러면 이렇게 다양한 장르, 다양한 갈래 또는 다양한 관점의 독서 제재를 읽어나가는 주제 통합적 독서를 할 때는 어떤 독서 방법을 활용하면 좋은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언급을 해줍니다. 자, 주제 통합적 독서의 방법 네 가지가 언급이 되어 있는데 같이 한번 보도록 하죠. 자, 주제 통합적 독서를 할 때는 단순히 연관성이 있는 여러 책을 읽는데 그쳐서는 안 된다. 읽는 내용을 비판적으로 수용하여 화제에 대한 독자 자신의 관점을 세워야 한다. 자, 비판적 수용이라는 말은 많이 들어봤을 거예요. 자, 비판적 수용의 반대말이 뭐냐면 일방적 수용입니다. 여러분 책을 선택해서 책을 읽어나가는 과정에서 작가의 생각이나 가치관 또는 작가의 어떤 삶의 어떤 경험들 이것을 그대로 수용하나요? 있는 그대로? 아니면 여러분의 경험과 여러분의 사고와 여러분의 어떤 가치 신념에 따라서 비판적으로 수용을 하나요? 비판적으로 수용한다는 것은 작가의 여러 견해나 생각들 중에서 본인의 가치와 맞지 않는 것은 거르고 자, 본인의 가치와 신념에 부합하는 내용을 받아들인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이 정보를 일방적으로 받아들인다라는 학생도 있을 것이고 아니다. 나는 그 중에서 나의 가치에 맞는 정보만 비판적으로 수용한다라는 학생도 있을 거예요. 비판적으로 수용한다라는 것의 어떤 중요한 점 뭐냐면 왜 이게 필요하냐면 우리가 삶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많은 정보들을 선택하는 어떤 기로에 놓이게 돼요. 자, 그때 여러분이 아무런 목적성 없이 또는 아무런 방향성 없이 정보를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게 되면 여러분이 정보를 처리할 수 있는 능력치의 한계가 도달하게 돼요. 자, 그래서 여러분이 꼭 필요로 하는 여러분이 가치에 맞는 정보를 비판적으로 받아들여야 한다는 겁니다. 자, 두 번째, 독자 자신의 관점을 세워야 한다는 건 뭐냐면 나의 관점과 작가의 관점 또는 나의 가치와 작가의 가치가 그만큼 다르다는 거예요. 자, 필자의 글을 읽고 내가 그것을 비판적으로 수용해서 나의 관점과 나의 가치에 맞는 관점을 수립해야 제대로 된 독서, 제대로 된 주제 통합적 독서를 했다고 볼 수 있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주제 통합적 독서의 방법 네 가지가 제시되어 있어요. 자, 첫 번째 뭔가요? 자, 화제와 관련된 질문 수립하기라고 제시가 되어 있네요. 자, 화제라는 것은 중심 제재를 말합니다. 자, 그 중심 제재와 관련된 질문을 내가 던져보는 거예요. 그래서 관점이 다른 여러 종류의 글 중에서 내가 관심 있어 하는 특정 부분에 대해서 질문을 던져보는 겁니다. 자, 어떤 화제에 관해서 독서할지 결정하고 그 화제와 관련하여 자신이 해결하고자 하는 바를 질문으로 만든다라고 했어요. 자, 두 번째 주제 통합적 독서의 방법 두 번째를 보면 화제와 관련된 다양한 글을 찾는 자, 두 번째 방법이 있어요. 자, 중심 제재와 관련된 다양한 종류의 글, 다양한 장르의 글을 찾아서 내가 어떤 글이 나의 어떤 가치 신념에 맞는지를 선택해 나가는 과정이라고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자신의 질문에 답해 줄 수 있는 글, 답을 해줄 수 있는 글을 찾는다. 이때 화제에 대한 관점, 글의 분야나 형식의 다양성을 고려한다라고 되어 있죠. 자, 화제에 대한 관점이나 글의 분야나 형식의 다양성을 고려해야 된다. 자, 세 번째 주제 통합적 독서의 방법에는 여러 글을 비교하며 읽기라는 방법이 있어요. 그래서 찾아낸 각각의 글을 관점과 형식을 비교한다. 그것을 비판적으로 수용한다. 그래서 다양한 글을 여러분이 선택하고 그것을 읽어나가는 과정에서 그 글을 단순히 읽어나가는 게 아니라 여러 관점에 비추어서 비교하며 읽어야 한다는 거예요. 자, 네 번째, 가장 중요합니다. 네 번째가 질문이 답으로 재구성하기라고 되어 있어요. 선생님이
재구성이라는 개념에 대해서 앞선 시간에 말씀을 드렸어요. 자, 재구성이라는 게 뭐였나요? 재구성이라는 것은 필자의 글을 읽고 그것을 그대로 수용하는 것이 아니라 나의 관점과 가치관, 신념에 맞게 다시 구성하는 것이다. 자, 하나의 필자의 글의 뼈대를 유지하면서 일부 격가지를 수정하거나 자, 또는 전체적인 어떤 글의 뼈대를 유지하지 않고 자신의 생각과 관점에 비추어서 화제만 유지한 채, 즉 중심 재제만 유지한 채 글의 내용을 다시 여러분이 작성할 수 있어요. 자, 그러한 부분들을 통틀어서 우리가 재구성이라고 한다라고 앞선 시간에 선생님이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 그럼 네 번째가 왜 선생님이 가장 중요하다고 했느냐? 자, 주제를 통합하는 과정에서 여러분의 가치가 반영이 돼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반영된 가치를 새로운 글로 다시 창작하는 활동이 가장 의미 있는 활동이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자, 여러 글의 내용을 종합하여 화제와 관련해 자신이 제기한 질문의 답으로 의미를 재구성해본다. 내가 관심 있어 했던 부분에 대한 질문이 있었죠. 그 질문의 답을 찾아 나가는 과정에서 여러분이 글을 새롭게 재구성해보는 활동, 이게 가장 중요하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주제 통합적 독서의 4가지 방법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봤어요. 자, 넘어가도록 합니다. 자, 이런 주제 통합적 독서의 방법적 측면에서 첫 번째 독서 제재가 나왔어요. 자, 첫 번째 독서 제재는 걷기의 발견. 그래서 걸어서 곧 끝까지라는 글이 실려 있어요. 자, 그 다음 보시면 어떤 글이 또 실려 있냐면 걷기 건강하기라는 글도 실려 있고요. 자, 다음 글을 보면 또 어떤 글도 실려 있어요? 다음 글을 보면 우리 동네는 얼마나 걷기 좋을까라는 자, 걷기와 관련된 3편의 글이 실려 있어요. 자, 이 3편의 글을 여러분이 비교해 가면서 주제 통합적으로 읽어 나가라는 겁니다. 자, 읽어 나가는데 그쳐서는 안 된다고 했죠? 자, 3편의 글을 우리가 함께 자, 읽어 나가면서 여러분 나름대로의 어떤 질문을 던지고 그 질문에 대한 답을 찾아서 한 편의 글을 여러분 나름대로 재구성하는, 창작하는 활동이 이 단원의 목표라고 볼 수 있어요. 자, 그러면 선생님과 함께 걷기 발견이라는 핵심 제재, 즉 화제에 대한 첫 번째 글, 걸어서 곧 끝까지라는 리베카 솔릿의 글을 같이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리베카 솔릿의 글인데 자, 걸어서 곧이라고 해서 곧이라는 의미를 여러분이 처음 듣는 학생도 있을 거예요. 자, 곧이라고 하니까 자, 옛날 우리 고전 시가나 고전 소설에 나왔던 곧을 생각하면 안 돼요. 그때의 곧은 꽃이었죠. 자, 그런데 여기에서의 곧의 의미는 달라요. 자, 곧을 보면 부리 모양으로 바다 쪽이죠. 바다 쪽으로 부리 모양으로 뾰족하게 뻗은 육지라는 의미를 지니고 있죠. 그래서 걸어서 바다 쪽으로 난 땅이니까 뭐 땅끝 정도로 여러분이 이해를 하시면 되겠어요. 같이 한번 보도록 하는데 미리 말씀드리면 이 글은 수필이에요. 그래서 수필은 여러분이 문학 시간에 배워서 알겠지만 형식에 구애받지 않고 필자가 자유롭게 쓴 글이에요. 그래서 선생님이 형식에 구애받지 않는다라는 말을 북가는 대로 쓴 글이라고도 정의를 했었죠. 자, 그런데 자, 그것은 중학교 때 배웠던 개념이고, 자, 고등학교 때는 일정한 형식에 구애받지 않고 자유롭게 쓴 글이라고 여러분이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내용을 시작하고 있네요. 자, 내가 걷는 길은 도로와 샛길을 합쳐서 구불구불 얼추 10km가 된다. 나는 힘들었던 10년 전 이 길을 걷기 시작했다. 걸으면 불안이 떨쳐질까 해서이다. 자, 필자가 걷기를 시작한 이유가 제시가 되어 있죠. 불안이 떨쳐질까 해서였다. 자, 걷기 시작했는데 그것은 불안을 떨치기 위해서였어요. 그 후로도 나는 자꾸 이 길로 돌아왔다. 일을 쉬기 위해서일 때도 있었고
일을 하기 위해서일 때도 있었다. 그래서 일을 하거나 또는 일을 하지 않고 쉬기 위해서 두 가지 목적성이 있었다는 거예요. 자, 생산지향적 문화에서는 대개 생각하는 일을 아무 일도 안 하는 것으로 여기는데 사실 아무 일도 안 하기란 쉽지 않다. 아무 일도 안 하는 제일 좋은 방법은 무슨 일을 하는 척 하는 것이고 아무 일도 안 하는 것에 가장 가까운 일은 걷는 것이다. 인간의 의도적 행위 가운데 육체의 무의식적 리듬, 숨을 쉬는 것이라든가 심장이 뛰는 것에 가장 가까운 것은 보행이다. 보행은 일하는 것과 일하지 않는 것, 그저 존재하는 것과 무언가를 해내는 것 사이의 미묘한 균형이다. 자, 보행과 관련해서 필자가 생각하고자 하는 성격이 드러나는데, 자, 여기서는 보행의 양면적 성격으로 정의를 내려주고 있어요. 자, 그래서 첫 번째 보행에 관련하여 필자가 가지고 있는 성격은 자, 의도적인 행위인 동시에 무의식적인 움직임이라는 첫 번째 성격을 지니고 있고, 자, 양면적 성격 가운데 두 번째는 일하는 것과 일하지 않는 것 사이의 미묘한 균형이라고 언급을 해주고 있어요. 그래서 이러한 어떤 보행의 양면적 성격을 필자가 예를 들어서 설명을 해준 겁니다. 자, 그 다음 같이 한번 보도록 할게요. 생각과 경험과 도착 이외에는 아무것도 생산하지 않는 육체 노동이라고 할까. 수년간 걷기를 다른 일의 수단으로 삼아왔던 내가 걷기에 대한 글을 쓰는 일을 하게 된 것도 우연이 아니다. 라고 했어요. 그래서 보행의 양면적 성격으로 또 한 번 제시한 게 뭔가요? 보행의 양면적 성격으로 또 하나 제시한 것이 생산성은 없지만 육체 노동이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본문 첫 번째에서는 무엇에 대해서 정리를 해줬다라고 볼 수 있나요? 아무 일도 안 하는 것에 가까운 걷기로 우리가 정리를 할 수 있어요. 자, 두 번째 단락 계속 이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적인 보행은 이런 것이다. 보행은 몸과 마음과 세상이 한편이 된 상태이다. 자, 보행을 또 정의 내렸죠? 보행은 몸과 마음과 세상이 한편이 된 상태라고 언급을 해줬어요. 오랜 불화 끝에 대화를 시작한 세 사람처럼 문득 화음을 들려주는 새 음표처럼 자, 뭔가요? 직유법이죠? 자, 그래서 여러분이 문학 시간에 배웠던 자, 수사법이 제시가 돼 있어요. 자, 그래서 이런 직유법을 통해서 보행시, 몸, 마음, 세상을 각각 다른 사람과 음표에 빗대어 표현한 겁니다. 자, 그래서 이 부분을 우리가 직유법이 적용되었다고 볼 수 있어요. 자, 마찬가지로 여기도 직유법이 직유법은 선생님이 다시 한번 정리 내리지 않아도 되겠죠. 2학년 때 여러분 원관념과 보조관념이 어떤 개념에 대해서 배웠죠. 그래서 1대1로 원관념과 보조관념이 대응되는데 그때 뭐뭐처럼, 뭐뭐인 양, 뭐뭐인 듯 이라는 형식과 함께 자, 원관념과 보조관념이 1대1로 대응될 때 그것을 직유법이라고 한다 라고 문학 시간에 배웠었어요. 자, 그래서 걸을 때 우리는 육체와 세상에 시달리지 않으면서 육체와 세상 속에 머물 수 있다. 걸을 때 우리는 생각에 빠지지 않으면서 생각을 펼칠 수 있다. 라고 했어요. 자, 이건 뭐냐? 걷는 동안에 끊임없이 몸을 움직여야 하기 때문에 생각에만 몰두하게 되는 것을 막을 수 있다는 겁니다. 자, 몸을 끊임없이 움직여야 하기 때문에 생각에만 몰두하게 되는 것을 막을 수 있다는 의미예요. 곧 여기저기에 흐드러지게 피는 보라색 루핀꽃이 보이지 않는 이유가 아직 때가 아니어서인지 벌써 때가 지나서인지 확실치 않았지만 샛길로 통하는 도로의 그늘진 가장자리에는 하얀 냉이꽃이 자라고 있었다. 자, 냉이꽃을 보자. 어렸을 때 가서 놀던 산비탈이 생각났다. 해마다 그 산비탈에 제일 먼저 하얀 냉이꽃이 흐드러지게 피었던 것도 생각났다. 내 주위로 검은 나비들이 날아다니고 있었다. 바람에 날리기도 하고 날개를 파닥거리기도 했다. 검은 나비들을 보니 또 옛날 어느 때가 떠올랐다. 장소를 넘나들다 보면 시간을 넘나드는 일이 더 쉬워지는 것 같다. 계획에서 추억으로 넘어가고 거기서 또 관찰로 넘어가고 쭉 자신의 경험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주고 있어요. 자, 그래서 냉이꽃을 본 과거의 어떤 경험
대해서 언급을 해주고 있죠. 그래서 하얀 냉이꽃과 검은 나비를 통해서 걸을 때 장소와 시간을 넘나들며 생각에 빠질 수 있다는 거죠. 장소와 시간을 넘나들며 생각이 빠질 수 있어요. 그러니까 걸어 나가면서 현재의 어떤 상황과 현재의 어떤 사건, 현상만 떠올리는 것이 아니라 걷는 과정에서 내가 관찰하는 소재가 있죠. 그 관찰하는 소재와 관련된 과거의 추억까지 이렇게 떠올리거나 환기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자, 또 여기에서 아래 부분을 보면 시간을 넘나드는 일이 더 쉬워졌다. 시간을 넘나드는 일이 더 쉬워졌다라고 했어요. 그래서 추억으로 넘어가거나 또는 관찰로 넘어가거나, 즉 현재에서 과거로 역행하거나 또는 그 과거의 시점에서 다시 현재로 돌아오는 어떤 시간의 경계를 허물고 시간이 넘나듦이 허용되었던, 자, 걷기에서 발견한 필자의 어떤 인식을 보여주고 있어요. 자, 그래서 여기서는 뭐라고 언급을 해줬냐면, 자, 미래의 계획을 구성하다가 과거의 추억을 떠올리고 현재의 풍경을 관찰하는 등 시간을 넘나들어 사색할 수 있다. 중요하죠? 시간을 넘나들며 사색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자, 무엇을 통해서? 걷기를 통해서. 그래서 걷기가 가지고 있는 필자만의 의미를 찾아낸 겁니다. 그래서 미래에서 과거로, 과거에서 현재의 어떤 특정 시점으로 가거나 아니면 그 역으로도 갈 수 있고, 자, 그래서 그런 어떤 시간의 경계를 허물고 시간의 넘나듦을 허용할 수 있게 해준다. 무엇이? 걷기가. 자, 그래서 그런 어떤 걷기에서 깨닫게 된, 자, 필자의 그런 어떤 인식과 태도를 보여주고 있어요. 자, 이 본문 두 번째 부분은 이상적인 보행에 대해서 설명을 해줬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세 번째 본문을 같이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보행의 리듬은 생각의 리듬을 낳는다. 자, 보행의 리듬은 생각의 리듬을 낳는다. 그러니까 보행이, 즉 걷는 활동을 통해서, 걷기를 통해서 우리가 무작정 걷는 것이 아니라 사고와 사유를 낳게 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그냥 걷는 것이 아니라 생각하면서 걷게 된다는 것을 필자는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보행은, 자, 걸음을 반복함으로 리듬이 생기고 마음에 생각이 떠오르는, 자, 그러한, 자, 연관성을 언급을 해줬어요. 자, 풍경 속을 지나가는 일은 생각 속을 지나가는 일의 메아리며 자극제이다. 마음의 보행과 두 발의 보행이 묘하게 어우러진다고 할까? 마음은 풍경이고 보행은 마음의 풍경을 지나는 방법이라고 할까? 라고 했어요. 그래서 여기서 보면 마음은 풍경과 대응이 됐고요. 보행은 마음의 풍경을 지나는 방법이라고 대응을 시켜준 거예요. 자, 그래서 이게 또 어떤 의미를 지니냐? 자, 여러분이, 자, 보시면 길에서 보이는 풍경을 지나가면서 성찰하거나 새로운 생각을 해내는, 그러니까 선생님이, 자, 방금 전에 말씀드린 무작정 길을 걷는 것이 아니라 길을 걸어가면서 사유와 사고를 생성해낸다라는 거예요. 그러한 사유와 사고의 일종이 반성적 사고가 될 수도 있고 또는 새로운 생각, 즉 창의적 생각일 수도 있고, 자, 그 생각의 종류는 다양하기 때문에 그러한 생각을 산출해낸다 라는 부분으로 이해를 할 수 있어요. 여러분도 집에 가거나 아니면 등교를 할 때 걸으면서 그냥 무작정 걷는 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오늘은 어떤 수업이 진행될까, 또는 친구들과 어떤 동아리 활동을 하기로 했는데 어떻게 진행될까, 또는 다양한 어떤 생각들을 하면서 여러분이 등하교를 합니다. 자, 그와 관련지어서 여러분이 떠올리시면 쉬울 거예요. 자, 마음에 떠오른 생각은 마음이 지나는 풍경이 한 부분인지도 모르겠다. 생각하는 일은 뭔가를 만들어내는 일이기보다 어딘가를 지나가는 일인지도 모르겠다. 보행의 역사가 생각의 역사를 구체화한 것이라고 할 수 있는 것도 그 때문이다. 자, 보행의 역사가 생각의 역사를 구체화한 것이다 라는 거죠. 그래서 걸어나가면서 생성된 사고가, 자, 그것의 어떤 흐름을 따라서 진행되어 왔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자, 보행의 흐름과 생각의 흐름이 갖는 상호 연관성에 대해서 언급을 해줬어요.
마음이 움직임을 따라가는 것은 불가능하지만 두 발이 움직임을 따라가는 것은 가능하지 않은가 말이다. 라고 해서 세 번째 본문은 풍경을 지날 때 생각의 리듬을 낳는 보행의 리듬, 즉 걸어 나가면서 다양한 사고의 과정을 낳는다라는 겁니다. 생각의 리듬을 낳는다라고 표현을 했어요. 자, 네 번째 본문을 이어서 보도록 할게요. 자, 걷는 일은 곧 보는 일이라고 말할 수도 있다. 자, 걸어 나가면서 생각하고 사유하고, 자, 그것을 끊임없이 어떤 생각의 흐름에 따라서 이어나가는 과정일 수도 있고, 자, 보는 과정일 수도 있다는 거예요. 자, 이것은 어떤 말이냐면 걸어 나가는 과정에서 우리가 관찰할 수 있는 다양한 사물들, 다양한 풍경들, 다양한 현상들, 이러한 것들이 시각적으로 우리 눈에 들어온다는 의미가 되겠죠. 자, 그래서 이렇게 설명을 해주고 있어요. 자, 걷는 동안 보이는 풍경이 계속 바뀐다라고 제시를 했습니다. 보면서 동시에 본 것에 대해서 생각할 수 있고 새로운 것을 이미 알고 있는 것 속으로 흡수할 수 있다는 점에서 느긋한 관광이라고도 할 수 있다. 사색하는 사람에게 걷는 일이 특별히 유용한 이유도 그 때문일 것이다. 여행의 경위와 해방의 정화를 얻자면 세계를 한 바퀴 돌아도 좋겠지만 한 구역을 걸어갔다 와도 좋다. 자, 그래서 걸어나가면서 우리가 시각적으로 무언가를 습득하는 행위를 여행과 밀접하게 결부짓고 있어요. 여러분이 생각하면 그럴 거예요. 여행을 여러분이 한다고 할 때 걸어나가면서 관찰하는 견문이라고 하죠. 자, 보고 듣는 것. 자, 그래서 우리가 무엇을 보았고, 즉 그 본 것 속에서 우리가 어떤 느낌을 받았고, 또 무엇을 깨달았는지에 대해서 여러분이 생각을 하게 되죠. 자, 1차적으로는 여러분이 보게 된 것, 즉 풍경에 대해서 인식을 하게 되고 그 인식을 통해서 사고를 하게 된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그 부분에서 뭐라고 했냐면 해방과 정화를 얻는다 라고 했어요. 그래서 짧은 거리 보행에서 맛볼 수 있는 여행의 경위와 해방의 정화라는 표현을 썼습니다. 걷는다면 먼 여행도 좋고 가까운 여행도 좋다. 아니, 여행이 아니라 몸의 움직임이라고 해야 할 것이다. 제자리에서 걸을 수도 있고 안전띠에 묶인 채 전 세계를 돌 수도 있겠지만 보행의 욕구를 만족시키자면 자동차나 배, 비행기의 움직임으로는 부족하다. 몸 자체의 움직임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즉 걷기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자, 우리가 여행을 하면서 뭐 차를 렌트하거나 아니면 관광버스를 타거나 다른 이동수단을 타면서 여행할 수 있지만, 자, 기본적으로 여행에 동반되는 가장 기본적인 것이 걸으면서 우리가 관찰하는 것. 그 관찰하는 과정에서 특별한 생각의 체험을 한다는 것. 이게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마음속에서 일이 일어나려면 몸의 움직임과 눈의 볼거리가 필요하다. 걷는 일이 모호한 일이면서 동시에 무한히 풍부한 일인 것은 그 때문이다. 보행은 수단인 동시에 목적이며 여행인 동시에 목적지이다. 그래서 보행의 개념, 보행의 어떤 개념을 새롭게 정의 내려준 거예요. 자, 이 부분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 보행은 수단인 동시에 어떤 수단입니까? 우리가 자, 물리적으로 이동하는 수단인 동시에 목적, 걷는 것 자체가 목적이 될 수도 있다는 거예요. 자, 동시에 여행이다 라고 했어요. 자, 우리가 여행을 하면서 걸어 나가고, 자, 걸어 나가는 과정에서 관찰하고, 관찰하는 과정에서 생각과 사유를 얻게 되고, 거기에서 깨달음을 얻게 되고, 이러한 일련의 과정이 어디에서 시작되는 것이다? 보행, 즉 걷기에서 시작되는 것이다 라고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여행인 동시에 목적지이다 라고 했습니다. 자, 이거는 어떤 의미를 담고 있냐면 이런 의미를 담고 있어요. 걷기는 생각을 하거나 마음을 안정시키는 수단이지만, 자, 걷기를 통해 마음을 풍경처럼 볼 수 있으므로 걷기 자체가 목적이라는 거예요. 마음을 풍경처럼 볼 수 있는 것에서 걷기의 목적을 찾을 수 있다는 겁니다. 자, 두 번째, 걷기는 자기 마음을 여행하는 것. 마음을 여행하는 것이라고 했어요. 마음을 여행하는 것이므로 걷기 자체가 목적지가 된다는 거예요. 자, 이런 의미로 필자가 해석을 하고 있다는 것 여러분이 이해를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첫 번째 제재 걸어서 곧 끝까지라는 글을 봤고요. 걷기와 관련된 두 번째 글을 볼 텐데, 여러분 두 번째 글을 읽을 때
우리가 지금 살펴본 첫 번째 걸어서 곧 끝까지라는 제재와 글과 어떤 연관성이 있고 그 연관성에서 어떤 공통점과 차이점을 발견해낼 수 있고 자 거기에서 어떻게 우리가 주제 통합적 독서를 해나갈 수 있는지에 초점을 두면서 감상하셔야 돼요. 자, 두 번째 글은 박원아님의 걷기 건강하기라는 자, 설명문 한 편이 나옵니다. 자, 설명문은 정보 전달을 목적으로 한다고 했죠? 그래서 어떤 정보를 어떤 방법으로 전달하고 있을까에 대해서 여러분이 초점을 두면서 이 글을 바라볼 거예요. 그래서 나 걷기 건강하기라는 글과 앞서 우리가 살펴본 글 사이의 연관성 꼭 여러분이 자, 염두에 두면서 이 글을 같이 한번 읽어 나가도록 합시다. 자, 계속 일단 머릿말을 들어가기로 하죠. 자, 걷기 운동은 생활 속에서 가장 안전하게 할 수 있는 유산소 운동이다. 자, 일단 유산소 운동으로 정의를 내렸어요. 자, 가장 안전하게 할 수 있는 유산소 운동. 자, 걷기 운동은 허리, 무릎, 발 등 관절에 무리한 하중을 주지 않기 때문에 운동을 처음 시작하는 초보자뿐만 아니라 노약자, 심장병 환자, 비만자에게도 좋은 운동이다. 또한 장소나 시간, 경제적 여건에 영향을 크게 받지 않으며 특별한 기구가 없어도 누구나 할 수 있다. 그러나 누구나 할 수 있다고 해서 아무렇게나 해도 되는 것은 아니다. 아무렇게 하지 말라는 거죠. 다 걷기에도 일정한 방법이 있다는 거예요. 자, 걷기 운동은 간단하고 쉬워 보이지만 그 나름의 방법과 유의사항이 있으므로 이를 잘 숙지하고 운동해야 한다. 자, 걷기 운동의 장점에 대해서 언급을 해줬는데 선생님이 설명문이라고 했죠. 자, 정보 전달의 목적을 띠고 전개되는 글인데 여러분이 첫 번째 머릿말을 보니까 자, 어떤 정보를 전달할 것 같아요? 앞으로? 그렇죠. 나름대로의 방법과 유의사항이 있다고 했으니까 걷기 운동을 할 때의 방법과 유의사항에 대해서 본문에서 진술을 할 것이다 라는 정도는 여러분이 충분히 짐작할 수 있죠. 자, 그러면 본문에서 이러한 걷기 운동의 방법과 유의사항이 어떻게 진술되어 있는지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걸을 때에는 허리를 곧게 펴고 머리를 세운 자세를 유지하며 팔에 무리한 힘을 주지 않고 가볍게 흔들면서 걷는다. 발을 내디딜 때 발 뒤꿈치가 먼저 땅에 닿게 하고 발바닥으로 지면을 차듯이 전진하는 것을 반복한다. 자, 걷기의 올바른 자세와 방법과 관련된 정보를 전달하고 있어요. 그 다음, 걷기는 속보에 따라 평보, 속보, 경보로 구분된다. 평보는 1시간에 4km, 즉 보폭 60에서 70cm 정도의 속도로 걷는 것이고 속보는 1시간에 6km, 보폭 80에서 90cm, 경보는 1시간에 8km, 보폭 100에서 120cm 정도의 속도로 걷는 것이다. 걷기 운동을 할 때에는 속보로 걷는 것이 체력 증진이나 심폐 기능 양상에 도움이 된다. 자, 핵심 정보네요. 자, 걷기 운동을 할 때에는 어떻게 빠르게 속보로 걷는 것이 체력 증진이나 심폐 기능 양상에 도움이 된다는 거죠. 자, 보폭은 평상시보다 약간 넓게 한다. 보폭을 또 넓게 하는 것이 또 중요하대요. 그래서 자, 필자가 전달하고자 하는 핵심 내용입니다. 속보로 걷는 것. 두 번째, 보폭을 넓게 하는 것. 자, 이것이 핵심적인 어떤 정보 전달의 내용이라고 볼 수 있어요. 자, 계속해서 보면 걷기 운동은 일주일에 3, 4일 정도, 운동 시간은 40분에서 50분 정도로 하고 점차 익숙해지면 속도와 주당 횟수를 늘리는 것이 좋다. 라고 해서 걷기 종류와 걷기 운동의 방법에 대해서 언급을 해줬어요. 그러면 이후에 진행된 글의 내용은, 즉 이후에 진행될 글의 내용은 뭐일 것 같아요? 아까 걷기 방법과 함께 머릿말에서 무엇에 대해서 언급을 해줄 거라고 이야기했죠? 그렇죠. 걸을 때, 즉 걷기 운동을 할 때 유의사항에 대해서 언급해 줄 가능성이 높겠죠. 자, 그러면 그 유의사항에 대해서 언급을 해주고 있는지 같이 한번 보도록 할게요. 모든 운동이 그렇듯이 걷기 운동도 하기 전에 항상 준비 운동을 철저히 해야 한다. 준비 운동은 발목, 무릎, 허리, 어깨, 목 등 관절 위주로 하고 스트레칭과 같이 관절의 가동 범위를 늘려주는 운동을 하는 것이 좋다. 연령이 높거나 체력 수준이 낮은 사람은 처음에는 느린 속도로 걷기 운동을 시작하고
점차 속도를 빨리 하고 시간을 늘리면서 운동 강도를 높여 나가는 것이 바람직하다. 걷기 운동이 끝나면 준비 운동과 마찬가지로 관절 위주로 정리 운동을 해 주어야 한다. 그래서 유의사항에 대해서 몇 가지를 언급을 해줬어요. 준비 운동을 철저히 해야 한다. 자, 그 다음에 또 어떤 내용에 대해서 언급을 했나요? 연령이 높거나 체력 수준이 낮은 사람은 처음에는 느린 속도로 걷기 운동을 하고 점차 속도를 빨리 하고 시간을 늘려가면서 운동 강도를 높여나가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것이 또 이제 주의사항이죠. 그리고 운동이 끝나면 관절 위주로 정리 운동을 해줘야 한다. 그래서 바람직한 걷기 운동의 과정에 대해서 언급을 해줬어요. 자, 계속 이어서 보도록 할게요. 초기 운동 단계에서 언덕길은 피하는 것이 좋다. 또 교통량이 많은 지역은 매연이 심하기 때문에 피하는 것이 좋다. 겨울에는 눈길이나 빙판길에서 운동하지 않도록 주의한다. 또한 시멘트나 아스팔트 위에서 걷기 운동을 하면 충격이 관절에 그대로 전달되므로 운동장을 이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심장병이 있는 경우 겨울이 차가운 공기를 마시면 가슴에 통증이 올 수 있으므로 실내에서 러닝머신을 이용하여 걷기 운동을 하는 것이 좋다. 역시 걷기 운동을 할 때 주의할 점에 대해서 언급을 해줬어요. 주의할 점 여러 점에 대해서 언급을 해줬죠. 언덕길을 피한다. 자, 그 다음에 교통량이 많은 지역을 피한다. 또 뭐라고 했어요? 눈길이나 빙판길은 피한다. 또한 시멘트나 아스팔트 위 걷기 운동을 피한다. 피할 곳에 대해서 언급을 해줬죠. 자, 그리고 심장병이 있는 경우에는 실내에서 러닝머신을 이용하는 것이 좋다 라고 했어요. 자, 이어서 또 무엇에 대해서 언급해 주는지 봅시다. 걷기 운동을 본격적으로 실시하기 전에 우선 자신의 몸 상태를 살펴야 한다라고 했어요. 자, 심장이나 혈관에 이상이 있는 사람에게 무리한 속보 운동은 오히려 독이 될 수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평상시에 무릎, 허리에 비롯한 관절 부분에 통증이 있는지, 조금만 움직여도 숨이 많이 차는지, 운동할 때 가슴 주변에 통증이 있는지, 운동하다가 실신한 적이 있는지, 기타 질환이나 정형외과적인 문제가 있는지 등을 우선 살피고 자신에게 적합한 강도로 운동한다. 그래서 마지막에 이제 문단에서는 걷기 운동을 하기 전에 점검해야 할 점에 대해서 언급을 해줬어요. 계속해서 정보를 전달해주고 있죠. 자, 어떻게 이 글을 마무리하나 봅시다. 자, 맺은말을 보면 걷기 프로그램을 일정하게 유지하면 건강에 여러모로 이로운데 특히 열량을 소비하는 데 더없이 좋다. 체중 조절이 목적이라면 길고 느릿한 걷기가 짧고 빠른 달리기보다 바람직하다는 것을 기억하라. 그래서 길고 느릿한 걷기가 짧고 빠른 달리기보다 바람직하대요. 체중 조절이 목적이라면. 또한 자신에게 적합한 속도에 맞게 장시간 걷는 게 좋아요. 적합한 속도에 맞게 장시간 걷는 게 좋고, 그 밖에도 규칙적인 걷기는 근육, 뼈와 관절을 강하고 건강하게 해준다. 또한 걷기에 참여하는 사람들 간의 우정을 쌓게 하여 정신적, 사회적으로 활력을 갖는 데 도움을 줄 수도 있대요. 그래서 맺은말은 전체적인 내용을 정리하면서 걷기가 어떤 점에서 유용한지를 다시 한번 강조하면서 마무리를 짓고 있어요. 자, 박원하님의 걷기 건강학을 여러분이 살펴봤어요. 자, 오늘 그러니까 우리가 걷기와 관련된 두 편의 글을 살펴본 거예요. 자, 다음 시간에는 세 번째 황진우, 강정은 작가의 우리 동네는 얼마나 걷기 좋을까라는 논설문 할 편을 살펴볼 거예요. 그러니까 첫 번째 글은 수필, 두 번째 글은 설명문, 세 번째 글은 논설문이니까 글의 창작 목적이 다른 거죠. 글의 종류도 다르고, 그래서 다른 종류의 글을 어떻게 우리가 통합적으로 독서할 것인지를 여러분이 생각해 오는 것, 그것을 오늘은 여러분이 과제로 내겠습니다. 첫 번째, 두 번째 글, 즉 가글과 나글이 어떤 연관성이 있는지, 어떤 관련성이 있는지 여러분이 생각해보고 과제로 게시판에 써주면 되겠습니다. 탑재해주면 되겠습니다. 자, 선생님 써줄까요?
가글과 나글의 연관성에 대해 기술하시오. 자, 가글과 나글의 연관성에 대해서 기술해 보는 것이 오늘의 과제입니다. 자, 열심히 하셔서 탑재를 꼭 해주면 좋겠어요. 자, 오늘 강의 듣느라 고생했습니다. 자, 다음 강의에서 만나도록 할게요.